네, 오늘 시장은 이제 반등은 나와줍니다. 그런데 이 반등이 지속될 수 있을까? 워낙 이제 많이 부침을 겪다 보니까 뭐 매수 사이드가 매도 사이드가 뭐 정신이 없다 보니까 또 이러한 급락장이 오지 않을까? 일단 뭐 급등하는 장에서도 걱정이 되기 마련인데요. 이 시장의 질, 양 이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해서 좀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전략을 세워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최근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좀 정신이 산란한 그런 장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매크로 불안 vs 대 저가 매수의 힘겨루기 뭐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파악하세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연초 이후에 그러니까 6월 말 기준으로 한 100% 초급등 장세를 연출했고 압도적 1등을 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인지 몰라도 어쨌든 6월 말 이후에 지금 한 달, 그러니까 한 달이 채 못 지났는데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고점 대비 많이 밀렸을 때는 거의 한 절반을 토해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연초 대비로는 한 50% 상승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었는데 최근에 다시 오늘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 자리를 살짝 내줬어요. 대만한테. 예, 그래서 그런 만큼 우리의 변동성이 엄청 심하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시가총액의 절반이 넘는 삼전 릭스 그 둘의 변동성이 최근 6월달 이후 6월달 들어서부터 변동성이 극심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이게 1, 2등의 변동성이 또 절반을 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병 주고 약 주는 또 약 주고 병 주는 그러니까 이게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주는 차트를 제가 첫 번째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미국의 결국은 이 모든 것이 AI 이 반도체 이 특수 때문에 그렇죠. 보시면 지금 짙은 파란색이 미국의 반도체 업종입니다. 이제 뭐 네. 마이크론, 엔비디아 이런 기타 등등 이쪽 관련된들의 소위 그러니까 FCF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업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나면 투자로 돈이 나갈 거잖아요. 그리고 남는 돈, 이거를 보통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늘어나면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반도체는 초급등을 하고 있고 반면에 하늘색 선, 하이퍼스케일러들 우리가 아는 뭐 M4들인 거죠. 이제 보통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뭐 오라클 뭐 이런데 구글 이런 데들입니다.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정반대로 정말로 급락을 하고 있죠, 네, 지금. 네, 네. 그래서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반도체, 그러니까 메모리를 사기 위해서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하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잘 벌고 있고,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지금 메모리 가격이 뭐 7배나 늘었고, 이익도 뭐 엄청난 속도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도 정확히 프리캐시 플로우의 방향대로 지금 주가가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당연히 그렇지 역시 반도체 투자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럼 요즘 왜 이렇게 헷갈리냐 이런 겁니다. 과연 저 방향성 반도체는 떼돈을 벌고 하이퍼스케일러는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계속할까 저게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두려움, 네.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장 들어오면서 7월부터 본격화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반등을 만들어낸 것이 어제 SK 하이닉스 ADR의 초급 등세 27%나 올랐는데 결국은 여기에 최대의 힘을 발휘한 것은 살신성이 난 IBM입니다. 보면 네. IBM 주가가 어제 20% 이상 하락을 했는데 소위 이제 뭐랄까 이제 미리 손들고 이제 그러니까 매를 벌었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실적 발표 전인데 잠정 매출 나왔는데 우리 시장 기대에 되게 못 미칠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변명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고객들이 근데 이번에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IBM이 신형 소위 그 프레임을 내면서 새로운 제품을 내면서 엄청 매출이 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게 이제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유가 우리 고객들이 한정된 예산하에서 우리의 새로운 신형 프레임워크를 못 사주고 뭘 사냐 봤더니 메모리 사고
그다음에 그 AI 관련된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네. 이쪽 투자를 메모리 사느라고 못 하고 있고 뭐 서버 사고 그것도 관련된 스토리지 사고 뭐 이런 거 하는데 많이 쓰고 또는 이제 미토스나 이런 거 나오니까 보안이 걱정돼서 보안에다 좀 더 투자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한테까지 지금 차례가 안 오고 있어. 네. 아주 좋은 신형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냈는데도 이렇다. 메인 프레임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여전히 메모리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우려 이게 혹시 약해지지 않을까 투자가라는 걱정은 지금 너무 이루구나라는 것 때문에 주가는 오르긴 했지만 아까 그 차트를 봤듯이 계속적으로 과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금 계속 지금 이 빚내서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로 갔다는 얘기는 내가 벌어들인 것보다 투자가 더 늘으니까 결국은 그 남는 그 차액을 빚을 내 갖고 저걸 메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심지어는 그걸 더 빨리 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 조달 시장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다행스러운 건 어제 JP 모건을 비롯한 그 지금 투자은행들, 그 은행들이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이들이 돈을 빌리는 데다가 결국은 그들이 돈을 빌려주거든요. 중간에 뭘 끼냐면 사모펀드를 낍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한테 비예금 금융기관 대출을 해주고 그 사모펀드들이 그 돈 갖고 AI 채권을 사주는 이 2단계 형태거든요. 그 AI 채권이 아직은 그래도 자금 조달이 되겠구나라는 기대를 아직 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이 자금 조달이 계속돼야 저 모양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이 유지가 안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오면 이제 주가가 휘청휘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것이 잘 유지되고 있고 다행스러운데 여전히 자금 조달이 필요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계속 시장에서 돈을 끌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매번 체크하면서 그래서 하반기 시장이 난이도가 높아진 거다. 명심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긴장을 풀면 안 되겠네요. 하반기에 약간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하니까 시시각각 여러 가지 이슈나 주가의 반응들 잘 보면서 그때그때 전략을 세워나가고 또 수정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감으로.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어쨌든 증시가 반등하는 데는 SK하이닉스의 영향이 상당한데 오늘 뭐 급반등하는 거 일단 두고 보면 3주 동안에요. SK하이닉스가 장중 고점에서 36% 밀렸잖아요. 근데 ADR 상장하고 나서 그래도 이제 간밤에 새벽에 20% 넘게 급등해서 마감이 됐으니까 첫날에 약간 좀 찝찝함을 어느 정도 메워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ADR 상장 요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떻게 보세요? 큰 그림으로는 도움을 준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ADR이 어제 27% 올랐으니까 우리나라도 한 20% 이상 올라야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는데 그만큼은 못 가고 있죠. 네. 네, 이제 왜 그런지를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그 두 번째 장표를 갖고 왔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ADR하고 우리나라의 원주 주가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시장에서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물일가의 법칙. 예, 그러니까 물건 하나에 대해서는 가격도 하나여야 된다.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서울에서 파는 똑같은 딸기가 지방에서 싸면 그러면 지방에서 싼 거 사다가 비싼 데다 팔면 돈을 벌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이제 뭐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서울 거는 가격이 내려오고 지방은 많이 사니까 올라가서 같아져야 되는 거. 뭐 이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ADR이라는 것도 SK하이닉스 여긴 TSMC의 예를 들었는데 본주가 있으면 소위 TSMC는 대만이니까 대만의 원주보다 미국에 상장된 ADR 가격이 비싸면 ADR을 갖다 팔고 대만 원주를 사다가 여기다가 메꾸면은 요 격차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일물일가의 법칙이 돼야 되는데 다만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꾸준히 TSMC의 ADR 프리미엄은 지난 2년간 평균적으로 20%나 됐었습니다. 그럼 왜 계속 ADR이 비쌀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샀다 팔았다 양쪽을 번갈아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운 데서 그 이유가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이냐면 미국 투자자들이 ADR을 투자하다가 예를 들면 우리 하이닉스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SK 하이닉스를 미국에서 투자하다가 난 한국이 너무 좋아. SK 하이닉스도 좋고. 그러면 나 이거 원주로 바꿔갖고 한국에 와서 살면서 K컬처도 즐기면서 한국에서 SK 하이닉스 투자할 거야. 쉽습니다. 그건 금방 돼요. 원주로 금방 바꿔갖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살다가 그래도 나는 미국 사람이니까 다시 미국 가서 살래.
그 내가 바꿨던 원주를 ADR로 그럼 다시 바꿔서 가야 될 거잖아요. 그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외국으로 갈 때는 예, 그 미국 다시 그 ADR로 바꿔갈 때는 SK 하이닉스의 허락도 득해야 되고 사실 그 말은 지금 그러니까 정부의 그러니까 금융 당국의 허가도 실질적으로 득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TSMC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에 왔다 갔다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형성되지 못한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TSMC의 ADR 차트를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면 평균적으로 20%가 된다는 것은 미국 내의 그 ADR 수요가 강하다는 거죠. 미국에서 많이. 그래서 지금 우리 SK 하이닉스도 어젯밤에 엄청난 수요 때문에 27%나 오르는 기염을 토한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 기염에 이것이 좁혀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야 좁혀지냐면 ADR이 빠지거나 국내 원주가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죠. 지금 최근 들어 보시면 지금 12%까지 내려왔죠. 지금 SK 그러니까 TSMC 사례입니다. 이 얘기는 대만에서 드디어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그 AI 투자에 관심 보이면서 올해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이러면서 좁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미국 내에서 그 ADR이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도 그러면 국내에서 주가를 좀 더 좋게 봐야 되겠네 하면서 국내 수요가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양쪽이 똑같아 보이긴 하지만 양쪽 시장에서의 수요 차에 의해서 프리미엄은 늘 존재하고 그 폭에만 차이가 있고 그 폭의 차이는 수요 강도에 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미국보다 우리나라 내에서의 수요는 미국만큼 강하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네. 그 이유는 워낙 돈이 지금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밀어볼 수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너무 실망은 또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ADR이 이렇게 높으면 결국은 또 이렇게 격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는 가지되 똑같은 폭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는 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게요. 그 SK하이닉스가 ADR 상장 이슈가 있었을 때 대부분의 증권사 리포트에서 ADR 상장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래되는 거 SK하이닉스 본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가치도 재평가받을 것이다 이랬는데 와서 뚜껑 열리니까 뭐 오늘은 27% 넘게 급등세로 마감이 됐으니까 안심이 되더라도 우리가 이제 출렁거릴 때마다 약간 그런 괴리감을 느낄 가능성은 있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정상화 과정이라고 해야 될지 표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국내 수급도 좀 강해져야 될 필요성이 여기서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하면서 어디까지 또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그 한계점 그런 걸 좀 한번 살펴볼 텐데 코스닥 하면은 대부분 이제 2차 전지 바이오인데 이게 연저점을 기록을 했거든요. 오늘 같이 어쨌든 이제 반등세는 보이고 있지만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에 끝날 것이냐. 왜냐하면 이쪽으로는 수급이 좀 안 붙고 있는 게 명확하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과제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1차적으로 두 종목 거기에다 로봇까지 포함하면 이제 세 분야가 코스닥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고퍼주라고 하죠. PER이 높은 종목들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한 방울 노린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 바이오는 그다음에 2차 전지는 또 중국과의 경쟁이 또 좀 치열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기대는 분명히 여전히 강하지만 뭐 로봇이야 늘 기대로 달리는 이제 분야고. 근데 이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아까 말씀드린 기대 때문에 주가가 형성되다 보니까 PER이 늘 높습니다.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PER의 수준에서 거래되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결국은 이런 종목들, 이런 분야에 뭐랄까요, 이제 그 어려운 국면이 언제냐면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다. 왜냐하면 금리가 하향 안정화돼야지 돈 빌리기도 쉽고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참 해야 되는 네. 기간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 금리가 낮을 때는 좀 길게 보고 왜냐하면 어차피 채권이나 뭐 예금 넣어봐야 이자 얼마 안 되니까 좀 성장성을 이게 따지게 되는데 금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소위 대체 수단이 채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성장주, 고퍼주들한테는 어려운 구간에 직면하고 어젯밤에 다행스럽게 미국의 CPI가 이제 예상치를 하향되면서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서 시장이 랠리를 펼치긴 했는데 여전히
지금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는 4.2 근방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2번 금리 인상을 여전히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금리 상승기에는 이런 성장주들이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런 매크로 환경하고 내가 투자하는 분야의 그런 상관관계 를 꼭 명심하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고요. 반면에 그래도 실적이 좀 나올 수 있고 상대적으로는 좀 PER이 좀 낮은 분야, 반도체 수장에서도 PER이 좀 낮은 부분들이 있죠. 네, 이제 네. 그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실적 기대감 때문이라도 조금 더 주가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내지는 코스닥 종목 안에서도 이제 저퍼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실적이 따박따박 찍히면서 밸류에이션이 싼 이런 분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지금 시기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어제도 변동성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님, 2분기 미국 실적 시즌이 좀 본격화가 될 텐데 그래도 우리가 이거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럼요. 네. 근데 지금 뭐 해외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관건은 실적 시즌에서 기대치는 높습니다. 근데 주가가 더 가려면 이 높아진 기대치를 뛰어넘는 플러스 뭔가가 이렇게 많아야지 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지 대표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너무 뭐랄까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를 자주 주다 보니까 이제 눈 높이가 기대가가 우리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 기대가 있습니다. 너무 높은 예, 이게 또 문제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것을 비트하거나 서프라이즈를 추가로 주기가 상당히 어려워져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예로 이제 지난 1, 4분기 때 원래 실적 시즌이 4월 초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때 예상치가 1, 4분기가 그러니까 작년 1, 4분기가 그러니까 올해 1, 4분기가 작년 1, 4분기보다 실제로 얼마 정도 될지 저게 이제 막대가 회색 막대 그래프가 이제 실적 시즌 초반 때 기대입니다. 네. 13%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끝은 28%가 넘게 끝났어요.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준 거죠. 그러니까 기대가 너무 높아져 갖고 지금은 이번 실적 시즌 이제 시작이 됐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금융주부터 시작을 됐는데 서프라이즈를 내려면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면 지금 시작이 23%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올라가려면 지금 대충 들 서프라이즈 폭을 29%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데 이제는 그 폭이 많이 줄어들었죠. 네. 그러니까 이 1, 4분기 때는 배가 넘었는데 지금은 기껏해야 한 3, 4%포인트? 그러면 약간 밋밋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좀 수급이 상당히 좀 좁혀져 있는 상태에서 시장에서 오히려 눈높이에 대한 그런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주가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실적 시즌일 수도 있겠다.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반기가 이제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소위 계절성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계절성. 예, 네. 계절성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7, 8, 9, 10 이 4개월이 미국의 빅스 변동성 지수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가 늘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난 20여 년간 좀 길게 놓고 뽑아도 한 4, 50년간에도 늘 나타나던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보통 이제 시장에 이제 거래량이 얇아진다고 보통 표현하죠. 이러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구간에 진입한다는 거 첫 번째 아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올해가 또 미국의 중간 선거의 해가 입니다. 네네네, 하반기에. 예, 지금 올해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마침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는 7, 8, 9, 10월 동안 연간 미국의 S&P 500은 웬만하면 늘 많이 올라서 끝나잖아요. 4달 동안이요. 예, 그런데 7, 8, 9 정도의 누적 수익률이 중간 선거에 보면은 마이너스까지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 상당히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면 원래 빅스가 올라가는 변동성 구간에 중간 선거의 징크스까지 두 개가 이제 합쳐지면 상대적으로 하반기 시장의 난이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행스럽게 철회했지만 뭐 20% 호르무즈 해협 얘기도 막 꺼내고 안 그래도 지금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쓸데없는 일을 좀 하긴 했지만 다행히 좀 금방 걷어들였죠. 근데 어쨌거나 우리 투자자분들이 하반기에는 기대 수준을 상반기에 봤던 것을 그대로 놓고 보면은 뭐랄까요. 내 투자가 너무 뭐랄까요. 가랭이가 이렇게 너무 벌어지는 그래서 이게 휘청휘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폭을 조금 좁히고
상대적으로는 우리의 기대 수준도 낮추고 그래야만 난이도가 높은 시장을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하반기 시장은 조금 더 경계심을 가지면서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대표님께서 기준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시장의 요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6월 물가지수가 그래도 생각보다 잘 나와서 기준금리 인상이 막 될 거다라는데 좀 일부 브레이크는 잡아준 느낌이 있었습니다. 핵심 변수였죠. 예. 근데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미국 국채 2년물 금리가 여전히 4.2% 근방에 있어서 네. 현재 금리 인하로 간다기보다는 금리 인상 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두 차례. 그래서 그때 원래는 7월일까 걱정을 했는데 지금 9월하고 내년 3월 정도로 좀 미뤄져 있긴 합니다. 대충. 근데 확실한 것은 지금 과거에도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가 도래해서 그때부터 요이땅하면은 적어도 3개월간은 주가는 하락하고 금리는 올라가는 그래서 이 자산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늘 보여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여러 가지 질이 빨리 좋아져야지 투자자들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변동성 장세를 겪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부실 기업 퇴출에 대한 그런 뭔가 기준이 강화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투자자들이 혹시 참고할 만한 사항이나 주의사항이 있을지 좀 플러스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좀 깨끗해진다는 측면에서는 다행인데 심지어는 단기에 뭔가 주식 수익을 얻고자 이 정리매매 들어갔을 때 일주일간 정리매매 하거든요. 네. 통상적으로 이런 이제 부실기업 퇴출될 때는 일주일간 마지막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그때는 상한폭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를 놀이처럼 또 뭔가 심지어 루머를 퍼뜨려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거기에다 대고 이제 소위 이제 그 개미들 피눈물을 빠는 그런 거래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일단 그 부실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셨으면 이번에 냉정하게 일단 미리 잘라내셔라. 그 정리 매매 기간 동안 조금이라도 더 벌겠다에다가 아예 그거를 못 빠져나올 수도 있으시니까 그런 그 혹시 또 그거를 또 기웃기웃하는 것은 우리 투자자들의 정신 건강에도 매우 위험하고 그건 제대로 된 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심하시면서 그런 종목들의 유혹이 있다면 근처에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좀비 기업에 이제 투자해서 굉장히 억울한 그런 상황일 텐데 또 좀비들에게 또 물리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난장판이 되는 거니까 그건 좀 피해라라는 주의사항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시장 좀 피하고 좀 취해야 될 것들이 좀 명확하게 갈리고 있는 현재 분기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대담을 통해서 해보게 됐습니다. 너무나 잘 들었고요. 송재경 디멘저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